생태 환경과 기독교교육 제 9강인데 날짜로는 이제 한 번 정도밖에 종강 날이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생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말 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또 현장 중심으로 저희들이 몸소 여기에 뛰어들고 실천하고 의식을 전환해야 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이론과 또 실천, 실태조사까지 이 5명 학생들이 정말 서로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또 자극을 주는 그런 발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연 속에서 교육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학교에서 교육하셨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복음서에 보면 물론 회당에 들르셔서도 말씀을 강론하시고 했는데 제 생각엔 건물보다 주로 어디서 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교육의 장소가 자연 예를 들어 들판 또 해변 맞아요. 해변도 있네요. 또 누구네 집에 가서도 했죠. 누구네 집인데 그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어요. 뭐 야 수업하니까 와라 절대 안 그랬죠. 우연히 병자의 집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비형식적인 교육을 시켰다. 근데 참 복음서 보면 참 희한한 게 많아요. 놀랍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가 태어나시고 그 자라나실 당시에 가장 왕성하게 그 번성했던 게 일종의 학원이에요. 학원. 우리나라 강남에 뭐 대치동에 학원가 하면 뭐 다 몰려 있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고 그것처럼 그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지키고 가르치려고 회당 학교를 세웠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그때 처음에는 사울이었어. 그때 이름이 유대교였을 때, 유대교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 서울대학 다닌다? 이 소리예요. 스카이대학 다닌다? 이 소리였어요. 그만큼 회당 학교가 아주 굉장히 그리고 아카데미 수준으로 그러니까 랍비를 양성하는 학교가 가말리엘 문화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무슨 그 학문에도 파가 있잖아요. 무슨 파 무슨 파 그런 것처럼 뭐 가말리엘 문화 그 학파예요. 대단한 그런 수준에 가 있었어요. 학적으로도. 그러니까 탈무드 교육, 율법 교육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음으로 다 다니게 돼 있고 유대 아이는 5살부터 거기서 이제 달달 외우는 거죠. 암송, 성경 암송. 그다음에 중학교는 뭐 책의 집, 탈무드의 집, 또 고등학교는 미드라시의 집, 일종의 그 구전으로 내려온 경전을 모아놓은 게 미드라시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해석을 덧붙이고 토론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좀 똑똑한 애들이 계속 진학을 했대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몇 살 정도까지 회당을 다녔을까요? 회당 안 다녔을까요? 가정교육만 했을까요? 회당 학교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그때는 의무였어. 5살 이상은. 예수님 시절에. 다녔겠지 뭐. 초등학교만 나왔을까? 아니면 중등학교 수준인 한 13살까지는 다녔을까? 어떻을까요? 성경에 좀 힌트가 있죠. 예수님이 얼만큼 성경에 정통했다는 게 어디 나오죠? 어느 장면에서? 어렸을 때. 길 잃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왜 찾냐 그랬잖아 부모한테. 그때 이제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죠? 발견했을 때. 토론하고. 그때 상대자가 누구야? 뭐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그 사람들이 정통자인데 그이들과도 토론해도 지지지 않고 놀랄 정도였다. 어머 왜가 이렇게 똑똑해?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의미를. 근데 예수 같은 분들이 정말 뭐 역사적 예수라고 내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자도 아버지는 굉장히 나이 많고 엄마는 뭐 18살이었다나?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게 공자래요. 그리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일종의 사생아였대요. 그 천재들이 예수님도 일종의 천재 같았어. 내 생각엔 그래. 13살에 어른하고 율법을 토론할 정도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아카데미를 안 만들었어요. 성인이 돼서 30살 때.
그때 아카데미가 있었거든. 가말리엘 문화랑 다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의 학파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똑똑한 분이. 근데 예수님은 아마 그 고등학교도 안 가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그 똑똑하니까 이제 진학은 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뭐 기록도 없거니와 혼자 공부를 하시지 않았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죠. 30살 성인이 되어서 제자들을 하나씩 뽑았죠. 그게 일종의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나 이런 학파를 세운 랍비들은 자기 문화로 오게 만들었어. 제자들을. 유명하니까 다 우리 선생님 우리 애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 학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교육받으라고. 그래서 사울도 거기 들어간 거고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명세도 없었거니와 자기 스스로 길거리 다니다가 한 명씩 야 너 나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인가요? 근데 걔네들이 아주 똑똑하고 장래성이 있어서 뽑았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을 뽑았나요? 자기의 설법을 혹은 자기의 교리를 난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렇게 홍보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을 뽑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12명 이리저리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를 뽑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뭐 들과 산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을까? 어떤 걸로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예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연물 비유로도 뭐 등불 비유도 있고 그죠? 무슨 빛 시 시 같은 거. 같은 거. 미랄, 씨앗 비유, 농사 짓는 거, 뭐 생태계네 완전히. 어떤 거를 또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자연과 가까이.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떨고 이것도 그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완전히 자연과 함께 뭔가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방법. 자연을 빗대어서 비유로 뭐 생각해 보시면 돼. 복음서 뭐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죠? 자연 새 지나가는 거 보고 저 들꽃을 봐라. 그런 거죠? 그래갖고 정말 인생의 비밀을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무슨 책을 펴라. 몇 장 몇 절 다 같이 공부하자. 절대 안 그러셨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교육 방법일까? 그래서 우리 현대 교육학에서는 뭐 구성주의 교육 방법이다 그게. 뭐 문자로 혹은 교과 중심으로 안 가르쳤다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들 해요.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이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교육 방법도 다시 재조명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연 속에서 그 생태적인 교육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조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후대 우리 기독교 교육이 이론들도 많이 정립됐는데 결국은 원론은 기독교 교육이니까 생태학적인 기독교 교육도 정말 성서에서 예수가 어떻게 가르쳤나 하는 거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또 그 후대 우리 학자 유명한 교육학자도 결국은 이런 생태적인 관심을 많이 가졌다. 지난주에 루소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존 듀이, 그 다음에 삐아제, 다 아는 삐아제죠. 지난번에 사진 한번 제네바 대학 동상 있는 거 보여드렸죠.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초기 근대 현대 교육학자로서 생태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보면서 지금 앞으로 인식론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인식론의 전환에 기초하여 인식론을 바꾸자. 인식론이란 게 뭐예요? 뭔가를 아는 거죠. 아는 거. 알에 대한 거예요. 알을 뭐를 보고 아나? 남이 가르쳐 준 걸 그대로 아는 게 알민가? 노잉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알에 대해서 다시 바꿔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면서 기독교 커리큘럼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커리큘럼 그 목차를 볼까요? 여러분도 목차 나왔죠? 이게 예, 보면 들어가는 말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이 근대 신학과 근대 교육의 자연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과 출신들 우리 여러분하고 기독교 교육과 출신들이 마침 두 양쪽에 양 날개로 계시는데 이 신학도 잘못됐다. 근대 신학이 뭐가 잘못된가 한번 짚고 그다음에 근대 교육관도 잘못됐다. 지금으로 생태적인 시각에 보면 그걸 일단 문제를 한번 잘못된 걸 짚고 그 다음에 큰 3번에 그 우리 현대 교육학자의 루소, 듀이, 피아제의 조금 힌트를 그들에게서 생태학적 아이디어가 있었다 하는 거를 분석해서 뽑아내고 네 번째가 바로 본론이죠. 그러면 이제 인식을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과 또 자연과도 관계를 맺는 그런 인식론에 기초한 관계적 인식론이죠. 생태학적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적 R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합 커리큘럼 다 연결됐으니까 통합적 커리큘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어떻게 펼칠까 구상을 할까 설계를 그래서 인간과 세계의 경험을 연결해보고 통전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육 환경을 지금 교실 안에서 또 교회 학교 딱딱한 건물 안에서 하는 거를 탁 트자 확장하자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고 결론에는 이제 실제 예들을 지난번에 갔다 왔던 성림교회 그래서 당장 작년에 갔다 온 거를 요약해서 여기다도 또 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서 그때 이걸 한 권 드린 거죠. 당신의 교회를 내가 그 발표할 때도 소개했다니까 좋아하시죠. 이렇게 그분도 박사를 받으신 분이니까 이제 강사도 모건대학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약은 넘어가고요. 그 들어가는 말 보시면 여기도 제가 PPT 올라갔는데 영어로 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가로치고 영어 개념이나 아니면 한자 개념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는데 딱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기 쉽도록 하는 그 뭐죠? 노트 필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생태학 연구는 사이언스라고 학이니까 학문이니까 사이언스인데 그것이 요즘에는 점점 다른 분야로 번져간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 관심사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의식화되고 있다. 컨사이언스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환경 뭐 보존이나 뭐 그때도 우리 매미가 어디서 살다가 지금 어디서 발견되고 어떤 건 멸종되고 이런 건 이제 학문적 연구라고 한다면 이제 의식화 교육하는 거죠. 이게 컨사이언스 의식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생태 회복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 그의 철학적 사유방식에 딸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의식하고 교육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청소하자 이거보다는 먼저 우리들 생각이 어떤가를 바로잡자. 자, 두 번째가 신학과 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과연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정말 친환경적인가 아니면 반생태학적인가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우리 그 글에는 처음 생태학을 표층 생태학과 심층 생태학으로 구분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네스라는 사람. 뭐 노르웨이인가 그 핀란드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뭐 최근까지 살았네요. 2009년까지니까 자, 그 인간 중심으로 열심히 청소하고 뭐를 재생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런 프로젝트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생태 중심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심층 생태학을 딥 에콜로지라고 했어요. 딥 심오한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는 기존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심오한 장기적 비전을 세워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심층 생태학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꺼냈다 하는 게 거기 들어가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있죠. 반생태학적인 존재신론. 자, 여러분이 지금 신학 공부한 거는 다 온톨로지로 배우신 거예요. 왜? 우리는 존재를 모르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뭐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만물도 그의 피조물이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다 근대 신학의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즉 신을 모든 존재의 근간으로 보는 거예요. 근간. 이게 맞는 건데 왜 이거를 바꾸라 그럴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왜 제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윤웅진이라는 그날 바로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생태학적 위기 상황의 근원이 서구화된 기독교로부터, 우리가 뭐 미션이 서구로부터 왔으니까 신앙 인식이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데 있다. 근데 사실 동양은 자연과 같이 조화롭게 잘 지낸 게 동양의 사상이었어요. 도교 또 뭐 그때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생태적으로 오염시키면 벌을 주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집도 뭐 흙벽돌로 만들고 지푸라기를 씌우고, 그래서 정말 인간에게는 이루었던 그런 삶이 오히려 현대화되면서 또 생각도 서구가 그렇게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모든 사상도 그쪽이 최고야 이렇게 무조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학은 자연을 대상화했다. 인간 중심주의를 축소해. 우리가 다뤄야 될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돼. 폭풍 불어? 빨리 제 방을 쌓아야지.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면 뭐 자연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왜? 근대가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신학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학할 때 타자성이나 초월이라는 이름을 표방하면서 서구의 역사는 주체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도 자신의 전통이나 자기 정체성에만 매달렸고, 자, 소명 사건을 극단하여 하나님의 단일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구 신학이 형이상학적인 사유의 방식으로 존재신론, 온톨로지에서 출발한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신은 불변하는 존재다. 최고의 존재자다. 모든 존재를 만든 그런 근원자다 라고 아예 전제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신을 증명할 때 그러니까 신이지 증명하는 신학적 방법이 일종의 비교하고 위계짓는 방식으로 증명을 했고, 당연히 존재하는 지고지선의 신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신이 사실은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울고 웃고 아파하는 그런 신이어야 되는데 그냥 거룩하신 신 이렇게 따로 띄워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석화된 신으로서 오늘날은 사람들에게 대답을 안 해줘. 제가 그랬죠. 어떤 여자가 이 시간에 얘기를 안 했네요. 무슨 얘가 문제가 있어서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를 어느 목회자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보통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오히려 성경을 들이대면서 딱 규정을 내려주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의 답을 못 내려주는 그런 식의 신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론적 신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대신학자, 제가 로잔의 스위스에도 1년 갔다 왔다 그랬는데 거기 지젤이라는 그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와서 제가 통역도 좀 해드렸는데, 이분은 동양에서 좀 배워보고 싶다 자기는 근대신학이 서양의 방법론이 틀렸다 그러면서 동양의 그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지혜를 배우고 싶다 해요. 즉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신을 보고자 한다. 즉 신을 미리 성정하고 그렇게 당연히 있는 그런 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신을 바라보자 하는 방법론을, 새로운 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동안 세상은 바뀌었는데 신 존재 증명은 똑같다. 온톨로지로 완전히 그냥 존재 자체로 이렇게 규정하는 온톨로지, 존재 신절로 전개된 거, 그걸 바꿔야 된다 하면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신학 방법론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아직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신학자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MDB에서 좀 조직신학자나 현대신학자나 이신건 교수님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특별히 좀 방법론이 새로운가요? 우리 정원씨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조직신학, 현대신학이나. 조성민 교수님? 서모?
조성호 교수님은 한때는 조직신앙을 전성경 교수님한테. 그분은 또 온톨로지일 거야 그대로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교수님 성향이 좀 다른데 우리 여러분 중에서 혹시 특별한 새로운 방법론을 말하는 분이 있나요? 신학 방법론. 신학 방법론. 다들 신은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전제하고 시작하시죠? 뭐 예수 그 구원론 뭐 예를 들어 인간론, 죄론 뭐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 그대로 하시죠? 이게 그냥 근대신학 방법론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시작을 안 하면 얘기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제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 전제가 없으면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신이 아예 당장 그렇게 당연히 있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뒤집는 거야. 관계성 속에서 온톨로지가 아닌 거지 이거는 말하자면 존재로 신론이 아닌 방법론.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표하고 한국에 오셨는데 자 그럼 교육은 어떠냐? 신학만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서구 사람 지금 왜? 그 온톨로지식으로 해갖고는 복잡한 문제를 대답을 못 해준다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 단순하게 살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책에 나온 이야기야. 내가 경험한 것도 있어요. 외국에서 그 우리 프랑스 친구들이 고민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지만 그건 좀 지금 얘기하기 그렇고 녹화를 하니까 그래서 책에서 본 거에 그 저기예요. 실천신학에 대한 거 외국 분이 쓴 거를 번역한 건데 거기에 이런 목회상담 얘기가 나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권면하실래요? 현대인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야. 어떤 여성인데 미국이니까 동거 생활을 어떤 좋아하는 남자가 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랑 헤어지게 됐어. 결혼은 고사하고 헤어지게 했는데 원래 이 여자의 가문하고 자기는 캐톨릭을 다녔어요. 근데 현재는 안 다니고 있어. 근데 캐톨릭도 그런 낙태나 이런 건 굉장히 죄로 여기잖아요. 또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살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해야지 혼배송사라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고민이 돼서 아버지는 캐톨릭 신자니까 아버지한테 의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상담자를 뭐 병원 원목인가 그 개신교 목사님을 찾아간 거야. 캐톨릭 여자였는데 찾아가서 그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 이 여자가 이제 일을 하니까 그 자기가 아기를 미혼모로 나면 아기를 돌봐야 되고 무슨 사회보장 혜택이라든지 여러 미국의 시스템하고 이렇게 해서 참 그것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를 기르면서 살려니까 또 아버지한테 볼 때 부모한테 볼 때 이게 좀 안 좋은 집안 망신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캐톨릭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고민 중에 찾아갔어요. 어떡하나.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해줘야 돼. 근데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그 임신을 하니까 이건 배가 자꾸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려면 빨리 해야지. 만약에 낙태를 권면한다면 그 여자가 결심한다면 더 크기 전에 해야 진짜 죄책감이 그나마 덜 할 텐데 배는 불러오는데 어떻게 권면을 해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나라 뭐 사회적 인식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고생이 돼도 혼자 기르고 살아라 이렇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낙태를 해라. 여러 가지 곤란하고 애 아빠 없이 기르느니 어떤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게? 아니면 나 모르겠으니까 기도만 합시다. 그럼 애는 나오는 거지 뭐 기도만 하고 있다가 뭐야 그게? 아주 곤란한 그 입장에 있는 시기적으로도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권면할까요? 애매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근데 그 여자는 답답하니까 온 거죠. 공부하다가 이게. 예. 그리고 신부님 찾아가면 당연히 낙태는 못한다고 그러고 다 아니까 개신교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원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박경건 씨는 이럴 때 어떻게 권면할까요? 어렵네요. 예. 그래서 여자분. 같이 사고를 친 남자분. 에 대한 권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데리고 와서 같이 설득을 시켜서 우선 다시 그게 가장 결합하도록.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게 안 될 시에는
좀 더 많은 고민과 고민하다가 이제 또 시간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체결책 하나로는 그 상대방 남자분을 불러서 설득해서 그냥 같이 살도록 아빠 노릇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그리고 우리 임근 씨. 일단은 그 엄마의 입장부터 아이를 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어떤 좋겠는지,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지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걸 존중하고 네, 싶어요. 그렇게 뭐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 권면보다 성경적 권면보다 우리 또 저는 물론 이제 그 엄마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저는 좀 책임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임신을 당했다면 그거라면 또 다른데 네, 애가 다른데 만약에 뭐 좋아했다가. 지금은 좋아했다가 지금 헤어진 관계지만 어찌됐건 좋아했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아이도 생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그 사회적인 어떤 시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솔직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예. 되겠지만 그 아이에게도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생명임을 좀 더 강조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여자분을 생명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네. 좀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책임의식. 네, 책임의식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걸 조사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보험 혜택이라든지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혼자서 벌어먹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더라고. 그만큼 철저해야 권면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정원 씨는 그 여자가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요? 아니 그 남자분이 그 목회자 목사님이 그 여자도 뭐 대충은 알겠죠. 자기 문제니까. 근데 그 여자가 일단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게 자기의 선택,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뚜렷한 선택이 없고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갈등 속에서 한 거죠. 온 거잖아요. 네. 일단 목사님으로서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입장에서 말해줄 필요는 있는데 저라면은 아이는 낳는데 입양시킨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도 방법을 있지 않을까? 네. 낳고 아이를 낳고 그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 생명도 살리면서, 그죠? 예, 또 혼자서 또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부담을 너무 가지면 또 정말 그 아이한테 악영향을 또 미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라든지 살아가면서 우리 미나 씨 같은 여성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아기는 우선 낳는 게 맞다고 어.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저희 좀 같이 학교에 다니던 좀 불량한 친구들, 좀 집이 어려운 친구들 어. 중에 좀 방황하는 친구들 중에 예,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를 간둔 애가 있었는데 예, 그 친구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미혼모로 네, 미혼모로 낳았는데 음. 수녀원에 이렇게 보냈어. 네, 거기서 좀 요양하다가 아, 근데 한국 국내에 있는 집으로 보내줬어요. 입양을 했어요? 네, 부잣집으로. 근데 그거는 2차의 문제인 것 같고 1차로는 같이 이제 아이를 만든 남자분. 먼저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둘이서 먼저 이거에 대한 잘못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 정말- 둘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생명에 대한 책임은 둘이 져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뭐 돈으로 어떻게 그 아이의 그거를 돕던지 둘 다 키울 수 없다면 이 아이가 어느 집으로 가거나 어디로 맡겨져 가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소량의 돈이라도 보내던지 아니면 그에 관한 어떤 이제 책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뭐 낙관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인 방향의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그 목사님이 다 따져봤어요. 조사도 많이 했더라고. 뭐 복지 관계라든지 결국은 낙태를 권하더라고. 거기서는. 근데 이제 어디 대학원 강의에서 그 책을 가지고 했는데 그 책이 조금 자유주의 쪽이다 이거야. 그거를 저기 읽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권면을 하냐 목사님이 낙태라는 결정을 권면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인간적인 어떤 여건을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뭐 생명은 놔야 된다 지금 보니까 살려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협조가 도움이 필요하고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교육적으로도 너무 신학적으로도 딱 이거 아니면 저거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또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이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뭐 그 위에도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대답을 안 주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서구 사람 거의 교회 안 나오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만 좀 다니고 그게 바로 이 존재신론 때문이다. 자 그러면 교육은 어떠냐? 우리 교육학과 출신들 봅시다. 이제 근대는 산업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자 우리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엘리트들을 빨리 길러서 세상을 더 발전시키자는 것 때문에 학교라는 기구가 제도가 효과라는 차원에서만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결혼 배우자를 만나서 돈을 많이 벌고 아이도 유학 보내고 이런 성공하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길렀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그런 거, 생태와 교육이 분리되고 인간 정신과 또 그 생태 세계가 분리되는 따로따로 놀았다는 거죠. 이게 근대의 주체 중심 교육의 폐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기서 소외된 애는 경쟁을 싫어하는 애들, 낙제한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취직도 못하고 실업자고 그런 위기를 소외감을 조성하는 연역적인 인식 방법에 기초한 교육을 했다. 신학과와 비슷한 거예요. 여태까지 교육도. 자, 이성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과 타인, 사회, 자연, 세상을 대상화했다는 게 문제였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자, 여기 큰 3번 교육 철학자 세 분이 나오는데 바로 전 큰 3번 바로 전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 찾으셨어요? 네. 근대적 신학 방법론과 교육의 비전은 주체의 이성을 통해 그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타인, 사회, 자연, 세상을 분리해서 대상화했다. 이러한 인간 문화와 생태학적 세계 사이에 상호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 즉 분리에 기초한 이성주의는 오늘날 지구 환경의 위기를 가속화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현대 교육학자 중에서 약간 그 자연과 함께 교육하는 걸 생각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루소,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았어도 그죠? 본인은 애를 못 기를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공부만 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뭐 결혼 생활도 그야말로 부인이 그냥 빨래나 해주는 그런 부인처럼 순종적인 여자로 옆에 보조를 했던 그런 루소였지만 그 이론은 아주 근사하게 했었어요. 자, 거기 인용귀를 봅시다. 127쪽인가요? 여러분 페이지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용 그 본문 각주 있죠. 식물이 찾으셨어요?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식물이 자라는 습성을 보면 위로 뻗어나가는 길에 방해를 만날지라도 결국은 원래의 수직 지향을 회복하듯이 인간도 예민하게 태어나 둘러싸인 환경에 의해 여러 제약을 받지만 그의 욕망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자연에 애를 두고 나무가 자라나듯이 애를 키워라 그랬는데 그걸 보면 좀 온실 속에서 키우라는 말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연은 따뜻한 것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햇빛과 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폭풍도 온다는 거예요. 그쵸? 자연이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이 쌩쌩 불고 아이고 왜 이렇게 춥지? 또 우리 100주년 기념관은 바람이 새는지 피리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어디서 나는 쇳소리냐 그것처럼 겁도 나는데 그렇게 환경을 자연 속에 두라는 자체는 자연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굴곡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거쳐야 우리가 단단하게 식물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표피가 단단해 주듯이 애들도 그렇게 잘한다는 거야. 근데 인위적으로 하는 게 그 반대말이거든요. 자연적의 반대말이 인위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성급하게 애를 요렇게 키워야 돼. 무슨 나무 가지 무슨 분재 키우듯이 그렇게 요렇게 꼬부리고 요건 요렇게 세우고 여기다 뭐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건 온상에서 기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기르는 게. 근데 진짜 루소가 얘기한 거는 자연 방식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얘기한 게 그 루소의 자연관,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연의 질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중간 패러그래프 하나 볼까요? 또 신은 선하다 시작. 신은 선하다. 그 이상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선은 그것과 비슷한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은 사랑이라는 질서이다. 왜냐하면 질서에 의해 사랑은 존재하는 것들을 유지시키며 전체와 함께 각 부분을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이분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그 개신교 외할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연결시킨다. 이게 바로 생태학적 사고죠. 유기체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루소의 질서로서의 자연에 대한 개념은 인신론적 양성으로 축소되기보다는 인류학적이며 윤리적으로 관련되어 확장된다. 또한 그의 자연 개념은 형이상학적 존재와 총체화되지 않는다. 또는 어떤 교리적 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 리틀 어덜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도 애들이 이해할 거야. 구원을 시켜야 하늘나라 가지. 그러니까 다 캐톨릭에서 그때 당시 캐톨릭이었죠. 많이 캐톨릭에서는 교리문답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는 야 어거스틴은 그래도 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죄짓기도 전에 영아 때 뱃속에서 죽은 태아나 아주 태어나자마자 죄도 안 지어보고 죽은 애를 그렇게 지옥 갔다고 그래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걔도? 세례를 어떻게 해줘? 그런 애들은 연옥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연옥설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신학자들이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구원론이라는 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도 참 이런 거 모든 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자연관이 이렇고 그것에서 종교교육이 그 사람의 종교교육관이 나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거기 조금 읽어보면 루소 사상이 아주 대단한 게 알 수 있는 게 한 편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찾으셨죠? 한편 주체는 자신의 자유함과 자기의 감수성을 탐구하는 가운데 자연을 경험하는데 이때 그것은 인간편에서 자연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 전까지의 그 관점하고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정반대로 주체는 자연을 통해 그리고 자연에 의해 견고해진다는 것이다. 아까도 그랬죠? 폭풍을 만나면 사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자연과 인간 주체 간의 질서 잡힌 균형 안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 통합된다.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몸에 배겠죠? 야, 비가 올 것 같아. 야, 내 피부가 이제 단단해지고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인이 인위적으로 조종되고 소외되고 대부분 어른에 의해서 그렇죠? 부패함으로써 곧 역사적 인간이 됨으로써 세속적 인간이 됨으로써 자연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루소는 이 점이 바로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한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게 자연적인 교육이라는 거야. 교육이 이래서 필요해. 이런 말을 했어. 참 대단하죠, 사상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자연주의 교육관이 있는 거구나. 자, 그때 당시 계몽주의 때문에 인간중심 사상이 쫙 깔려 있었지만 자연의 상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독립적이고 자연적 자유를 누리는 개인은 자기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다른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자다. 프리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전제를 했죠. 하나님 외에 어떤 곳에서도 독립적이다. 인간. 자연 상태에서는 그의 자유가 있다. 그만의 자유가 있다. 이거죠.
가난해도 애들은 행복해요. 그래서 가난한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행복해? 그럼 행복하대요. 부모가 가난해서 나 불행해요. 어린애들은 그걸 잘 몰라. 그 자체가 행복인 거야. 친구들하고 놀고 밥 한 끼만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시라고 아우 쟤 돈 없어서 불행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이로서의 누릴 것만 누리면 그게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듀이. 존 듀이도 경험 중심 교육을 했죠. Learning by doing. 지네가 해봐야 그게 아는 거지 선생님이 안 거를 가르쳐 준다고 그게 자기께 안 돼 지식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전통적인 인식론이 그동안 어떤 거를 진리로 믿느냐, what, 뭘 가르치냐, 뭐가 중요한 거냐 라고 기초했다면 그것이 누구에 의한 인식인가로 관심을 돌리게 한 그 방향을 싹 돌려놓은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인식의 주체가 어떻게 그걸 풀었지? 너 어떻게 그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그 내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해했어? 이렇게 본인이 아는 거, 알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은 당사자의 추측이나 검증, 수정, 수용 등의 설명의 과정을 거칠 경우 그것을 비로소 그가 알았다고 인정해요. 뭐 자기가 풀어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얘 진짜 아는구나. 근데 무조건 정답만 결과만 냈다고 아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입장을 뭐 그 실용주의라고도 하고 진보주의 철학관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보면은 교과목 자체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고유한 자아를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생태적 철학자로 이 사람을 이해한 콜웰이라는 현대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벼락을 보시면 자, 교육의 관계성을 자연에 대한 교육의 관계성을 조명했어요. 자, 그래서 듀이는 인간 중심적 교육을 한 게 아니다. 혹은 단일 지향적, 유니디렉셔널한 그런 교육 방법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생태 중심적이고 상호 교류적인 교육을 얘기했다. 자, 그래서 착취하는 교육자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 그것을 이상적 인간으로 봤다. 자,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많은 자연주의 철학자들도 어느 정도는 표면적 의미에서 인간이 자연의 나머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역사적인 그런 그 공부할 때 어거스틴이나 뭐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에가 인간이고 그 밑이 나머지 피조물이다. 그래서 계단 단계를 많이 얘기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도. 그렇지만 듀이는 그의 인식론과 마찬가지로 아는 주체와 객체로서의 지식을 분리하여 나누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연론을 피력한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고 in nature,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연속체이고 그것과 분리되지 않았다. not to nature라고 보았다. 뒤의 자연주의는 경험을 환경적 유기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묘사하는 데서 발견된다. 즉 인간과 사물들 사이에 공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현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세상과 사람은 시작. 세상과 사람은 변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영원 불변하는 것은 없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구조를 맞춰 적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가된 커리큘럼 위에 상업적 단계를 가져가면서 출발하지도 않는다. 자연스럽게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러닝 바이 도잉, 경험은 행함과 겪어가는 중 언더고잉이라는 두 양상을 연결하는 게 경험이라는 그런 컨셉을 또 연결해요. 모든 물리적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상호주체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찰력도 받고 뭔가 의사소통을 할 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럴 때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발견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이 창의성을 불러일으킨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하는 행동할 바를 계획하고 그의 상상력이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게 다 교육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부딪혀서 그래서 실용주의란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고전 키케로의 사상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생활에서 터득해 나가는 거,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져보고 실험해보고 이게 진짜 교육이다. 자, 1년에 이러한 과정은 선택되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책임성도 확증된다. 그가 알아. 너 이거 확실해? 네, 맞아요. 그럼 너 책임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이는 진리는 결코 선언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그냥 먼저 이렇게 딱 하나님이야 믿어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진리가 밝혀진다. 이게 이제 그 나중에 경험 중심 교육이 구성주의와도 연결되는 게 듀이의 이런 사상 때문이죠. 저는 굉장히 연결 네트워킹도 잘하고 유기체적이고 또 어떤 그 연역적으로 딱 정답이 없는 그런 교육. 지가 알아서 이해할 때 비로소 자기 지식이 되는 이런 교육관을 얘기한 거를 우리가 거기서 자연주의 생태학적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죠. 자, 삐아제 최근 학자죠. 이 사람은. 자, 삐아제는 아주 유명하죠. 맨 처음에는 어린애가 똑똑해서 그 스위스의 뉴샤텔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불어권인데 호수가 많아. 스위스는 그 비행기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맑은 날 웅덩이가 그렇게 많은 거야. 비행기니까 높은 데서 보면 레만소노스는 뭐 바다같이 크고 그 뉴샤텔 호텔 저기 호수도 꽤 커요. 그래서 웬 웅덩이가 많아? 산, 웅덩이, 골짜기, 산. 스위스는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뉴샤텔에서 태어났는데 얘가 아주 머리가 좋았는지 곤충학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곤충을 맨날 가서 탐험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잡아다가 이런데 10살에 하도 그 논문을 못 썼대나? 10살에 벌써?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옛날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그 뉴샤텔 무슨 박물관장이 됐다나? 박물관장으로 모셔왔대나? 근데 그거는 전설처럼 여겨지는 얘기래요. 어쨌든 그렇게 동물에 곤충에 관심이 있던 애를 나중에 커서 얘가 뭐가 됐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셋인가 넷 낳았는데 애들이 말하는 게 맨 처음에 옹알이 같이 하다가 이제 동생이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지네끼리 뭔가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말로 막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그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소파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다음에 또 셋째가 태어나니까 큰 애가 10살쯤 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아 저거 송아지인데? 아니야 그거 송아지 아니야. 큰 개 있잖아요. 큰 개가 아니라 그건 송아지라고 그러는 거야. 아 4발 달렸잖아. 누렇잖아. 에이 그거 개라는 게 아니라 그건 송아지란 종류야.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동화 조절 머릿속에서 세상을 파악해가는 그런 인주구조를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단계 이런 게 다 관찰에 의한 거야. 자기 자식들. 그래서 여러 명을 또 이제 다른 애들도 관찰해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인지심리학자 유명한 발달론자가 돼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때는 유학을 스위스로 왔대요. 그래서 삐아제 학파가 평생 거를. 뭐 60년대 그때 이 사람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또 학파가 계속해서 이어졌겠죠. 자, 그래서 그 인식론 그 사람 거는 인식론은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 입장은 분명 자연주의적 인식론에 속한다. 그렇지만 그가 발달되게 설명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인지구조라는 추상적 메커니즘. 즉 감각운동이 태어나자마자 2살까지 전 조작기,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데 조작하는데 그게 아직 미숙해. 그래서 앞전자죠. 그 전 조작기라고 그러고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부 정도 되면 애들이 앞뒤를 맞춰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아직 추상적인 생각은 못 들어. 그래서 13살 정도 위 돼야 형식적 조작기에 가야 구원이나 영생이나 보지 않고도 우리가 상상으로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관념 같은 것들은 형식적 조작기 때 비로소 이해 가능하다. 이런 인지구조를 설정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판하자고 보면 이성적인 관점에서 추상적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자연주의자라고 우리가 삐아제를 취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물론 처음에 아이들을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듀이처럼 얘기를 한 건 좋지만 자연주의적 인식론이지만 그 메커니즘 자체는 하나의 틀을 지가 만들어 놓은 거다.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대충 맞춰놓은 거다 하는 게 인위적이라고 본 거야. 자연주의자들은. 자,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디어는 생태학적 아이들은 뭐 기초 단계에서 신생아 시절에 감각운동이죠. 어이 뜨거. 우리 아기 낳은 분들 아시죠? 아기한테 어떻게 가르쳐? 얘들아 100도씨 이상의 그 물컵은 손을 대면 화상을 2도로 입는단다. 한 살애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애비 그러면서 손을 갖다 이렇게 비슷하게 대서 뜨거운 게 열기는 애도 놀래죠? 그러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 갖다 주고 애비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감각운동이거든요. 자연으로 느끼게, 피부로 느끼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얘기한 생물학적 유산을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성으로 자꾸 메커니즘 쪽으로 이 사람이 돌려. 사람들은 그 경험하지 않고도 추상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믿음도 생기고 이런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메커니즘 자체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한 그런 그 세상을 파악하는 그런 원리랑 다름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자연하고 좀 분리된 그런 얘기를 칸트의 관념론 속에서 따온 것이다 하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그냥 넘어가고요. 자, 뭐 피아제와 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는데 일단 그냥 넘어가고 이상에서 살펴본 큰 사의 바로 위에 패러그래프 보시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 아까 세 학자 있죠. 누구요? 루소, 듀이, 피아제가 이원론적 성향 혹은 의미의 일의성, 유니버시티를 정의 내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알매 방식은 목적 지향적이 아닌 과정 지향적, 그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주변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의미의 상호 관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교육의 가능성을 그들의 그 사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좀 전제 조건을 제가 이렇게 잡아서 그럼 옛날 근대 교육학자들은 아무 소리를 안 했나? 생태학적인 얘기를 못 했나? 요즘에 우리가 이 이슈가 된 건가? 근데 사실 그들 사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관계적 인식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아까는 완전히 그 존재로 먼저 그 증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 관계적 인식론에 기초한 생태학을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좀 보시면 교육학에 관심 없는 분은 아유 이게 뭔 소린가 이제 이러실 거예요. 134쪽 관계적 암 1. 자, 그래서 테일러라는 학자 2002년에 쓴 책 상호관계성에 인식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자. 포스트 모던 학자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통합 커리큘럼, 그래서 홀리스틱 커리큘럼 2번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자는 건 홀리스틱이라는 거는 뭐 따로 가정교육 따로, 뭐 학교교육 따로, 무슨 사회교육 따로 이게 아니라 종교교육 따로가 아니라 같이 연계된 전인적인 홀리스틱한 커리큘럼을 만들자. 그게 지구,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오만한 자세로 자연을 볼 게 아니라 이제 해로움을 끼칠 거라고 그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우리는 자연과 같이 한 몸이다. 이런 생태학적 교육관으로 통합 커리큘럼을 짜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좀 넘어가시면 그 맨 큰 5번 바로 위 패러그래프 보시면 기독교 교육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육적 비전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청소년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에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존중할 뿐 아니라 돌봄의 책임성까지도 갖도록 양육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적 알미, 하나님과 세계에 대해서 뭐를 아느냐, 성경 뭐를 아느냐 이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오늘 풍우가 불었는데 누구네 집이 날아가고 누가 다쳤대. 하나님 뜻을 이런 자연의 변화무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발견할 수 있을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뭐 교회 교육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정답만 그대로 이어받으라는 교육이나 설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주는데 그냥 넘어가고 우루과이에 그 농사 짓는 그런 기독교 생태학적 그런 예를 하나 냈습니다. 그 나가는 말에 세 번째 나왔죠? 우루과이 농생태학 프로젝트. 보시죠? 예. 여기 보면 우루과이 농생태학 프로젝트인데 우루과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전 남미 쪽에 있죠. 그런데 사실 쿠바라는 나라가 아주 대단한가 보더라고요. 유기농을 벌써부터 옛날부터 했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또 세계 최고래요. 그런 의미에서 뭐죠? 그 토양인가 무슨 뭐 어떤 점에서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쿠바인데 그 우루과이도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농생태학이 통전적 관점에서 자 그래서 농생태학이라는 영어가 나왔는데 아르고 에콜로지 그래서 자체로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그것을 둘러싸는 것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에서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거기 센터 이름이 에마뉴엘 센터래요. 그래서 1959년에 에마뉴엘 에큐메니컬 조직으로 이제 크리스찬 조직이죠. 여기가 교회와 연합과 개혁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교회 리더십과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루과이 수도의 내륙 쪽에 작은 도시가 있대요. 콜로니아 알렌덴스라는 데 위치하는데 87년부터 20에이커의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과 경험을 교환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 환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까? 신앙인들이 하는 거니까요. 교육관적으로 농장에서 일하면서 창조와 생명에 대한 신학적 비전을 어떻게 개발할까? 여기서 신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창조 신학도 나와야 되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나 기계들을 도입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자연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아까 그 라이스널이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님 하시는 그 원주의 생단마을에서는 그 퇴비 같은 거를 자연 거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자연의 자원을 활용함으로도 그다음에 소작인 그들의 가족, 학교와 지역의 기술자들과 연계하면서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뭘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팔까? 경제, 경비, 그 다음에 생태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와 또 유통구조를 만들까? 이런 것들이 서로 모여서 전문가들, 농민, 또 종교인 다 모여서 새로운 지혜를 짜는 게 바로 통전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들이 유기농 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하기에 이르렀다는 이해가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이왕 좀 쉬는 시간 전에.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했지만 여러분이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고요. 여기서 ESC죠? 하나 소개할 게 풀무학교인데요. 풀무학교는 학교까지도 연결됐다는 게 아까 우리 생단마을은 학교가 좀 지금 농업하는 라이스너리하고 좀 연계된 학교가 있나요? 거기 근처에? 자기네 그 근처에. 지금은 없고요. 아직은 없고. 네, 예전에 그 청담중학교랑 청담중학교 이름이? 예, 아, 저 서울에 있는 서울에? 청담동에 청담동에? 청담중학교랑 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그 유기농 식품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예, 홍보도 하고 거기 아이가 거기서도 이제 견학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예. 지금은 그쪽 학교 측이 교장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안 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네, 꽤 했었네. 네. 몇 년을 그렇게 그게 학교를 연결을 했네. 꽤 오래됐어요. 제가 10년 전이요. 10년 전에 벌써. 야, 근데 여기는 풀무학교는 아예 그런 생각으로 그 마을이 홍성에 있는 마을이래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이건 대안학교라고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그 먹거리 쪽하고 학교 쪽하고 다 그 주민들하고 지역이죠. 다 연계된 그런 시스템이 됐더라고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풀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아마 자세히 나올 거예요. 생태적이고 자치적인 이상적 마을 공동체 그리고 풀무학교. 풀무 그러니까 풀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제목이. 근데 마을 이름 자체는 홍등마을이래. 이름이 귀엽죠? 홍등마을. 충남 홍성군의 홍동마을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생태문화 학습이 강조다.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기술을 배우던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도 그 지역사회에서 기화할 사람을 그의 학교에서 기른다는 거예요. 완전 유기적인 관계죠. 그래서 벌써 오리농법, 유기농업, 거기도 오리농법, 달팽이 농법도 했었죠. 또 신용조합, 그래서 판매, 유통 경로, 소비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뭐 신용조합, 이거 생협 이런 거는 처음에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끼리만 만들어서 그 문방구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시내 가서 큰 도매상 가서 학생이 필요한 걸 주문받아서 가서 사다가 한꺼번에 사다가 싼 값에 나눠주고 이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 우리도 그런 신용 협동조합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역으로. 이 아이디어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자급자족식으로 하다가 그것이 결국 그 시스템이 된 거죠. 자, 어린이집부터 있고 대학교까지 있대. 교육기관이 이 풀무학교가 이 수준 고등교육까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공학부까지도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마을에는 마을 도서관, 카페, 아까 생활협동조합, 서점, 출판사, 목공소, 농업연구소 등 거의 자치가 될 정도로 마을이 꾸며졌다는 거예요. 필요한 시설이 다 갖춰졌다는 거죠. 자, 풀무학교는 무슨 역할을 하나? 더불어 사는 평민교육.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류층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평민교육을 함께 사는 평민교육. 그래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40년을 거기서 교사부터 출발해서 지금 은퇴해서 대학 과정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 홍순명이라는 분인데 저보고도 논문 그 아까 학회 있죠. 그래서 그 뭐랄까 심사해달라고 또 이게 왔는데 마침 풀무학교에 관해 쓴 분이 자세히 썼더라고. 그래서 야 잘됐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소개하면 딱 좋게. 최근 논문이죠. 그분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분의 글을 많이 모았더라고. 홍순명 교장 은퇴하신 분. 자,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연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도 아까 연역적으로 신학도 하고 교육도 했다는데 정답을 주고 교리를 밑으로 전수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은 귀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현장에서 몸소 문제를 의식을 느끼고 몸을 부딪혀가면서 현실 속에서 꼽히는 기독교 교육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듀이나 루소나 그 사상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명과 평화 교육을 여기서 시켜야 된다. 생명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거, 그죠? 인간을 죽이는 그런 그 화학 비료가 아니라. 자, 그래서 마을에 그 교육과 배움이 꼭 있어야 된다. 마을에는 그냥 사람끼리만 모여서 사는 생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이 거기에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농업교육을 시키고요.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평생교육이 되니까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늙은이도 와서 책을 보고. 그래서 이름이 홍동 말박 도서관. 발막 도서관이네. 말박이 아니라 밝고 맑다는 뜻이죠. 그래서 2010년에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개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지역사회, 또 교회 이런 게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런 게 그러니까 홍동마을과 풀무학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5번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